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가천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있는 조영임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행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행사를 주최해 주신 과기부 그 특허청에 감사를 드리고 또 주관해 주신 TTA와 기관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전파연구원, TTA 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여기 내용은 이겁니다. 초거대 생성형 AI와 인공지능이라서 지금 요즘에 가장 핫한 주제로 좀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앞에서도 이제 많이 중복적으로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기술보다도 오늘의 주제가 이제 글로벌 ICT 표준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의 개요와 그다음에 이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표준이 도출될 수 있는지, 특히 이거는 이머징 테크놀로지라 앞에서도 그 많은 그 전문가분께서 이거는 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도 엄청나게 거기에도 동의하고요. 그러면은 표준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뭐 그런 이슈들을 조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세 가지 용어를 좀 먼저 정의를 할 텐데요. 초거대 AI, 그리고 생성형 AI, 그다음 초거대 생성형 AI, 이 용어들이 사실 그냥 우리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무심코 들어보면 이 용어들을 어떻게 섞어서 쓰는 것 같아요. 초거대 AI가 생성형 AI고, 생성형이 초거대고, 또는 초거대 생성형 이렇게 막 쓰고 있는데 그런 거 제가 좀 들리는데 사실은 이 용어가 좀 다른 용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거대 생성형 AI로 제일 마지막에 많이 쓰이는 거는, 초거대라는 거는 일단 규모가 크다, 규모가 파라미터가 많든 네트워크가 크든 일단 규모가 크다 면에서 이제 초거대가 되는 거고요. 생성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요약도 해주고 뭐 찾아달라는 대로 잘 찾아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만들어준다, 생성을 해준다. 그래서 생성형이거든요. 그럼 생성형 AI가 초거대일 필요가 있느냐?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초거대가 돼야지만 꼭 되느냐? 뭐 그것도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용어는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요즘에 이 용어의 컨비네이션이 초거대 생성형으로, 초거대와 생성형이 아주 궁합이 서로 잘 맞아가지고 이 두 개가 뭉쳤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초거대 생성형 AI를 이렇게 흔히들 붙여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어를 일단 먼저 정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인공지능의 시장과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연간 생성률이죠. 연간 성장률을 이렇게 보게 되면 거의 한 35%대로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한 6년 봤을 때. 그래서 뭐 이런 자료들은 많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AI랑 생성형 AI랑 이게 궤가 같다, 같은 맥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AI를 이제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인데요. 저도 이제 분류를 많이 이제 여러 강의할 때도 하게 하는데, 일단은 이제 이게 가장 요즘에 또 많이 쓰이고 있어서 그냥 이거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AI라고 얘기할 때 가장 바깥을 싸고 있는 게 이제 AI의 기본이고, 원래 AI의 기본은 인간을 모델링하고 따라하고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뭐 등등을 하려고 하는 게 원래 그 착한 AI, 요즘에 다시 착한 AI로 회귀하는데 그 착한 AI입니다. 뭐 큰 욕심도 없었어요. 그냥 사람하고 같이 공존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어느 날 이제 AI의 기본이 이제 머신러닝으로 가죠. 이게 이제 기계학습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거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뭔가 우리가 학습하는 거로 가면서 그게 좀 더 진화되면서 딥러닝까지 갔어요. 그래서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에 대해서 학습 데이터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기부에서 대규모로 하고 있는 학습 데이터가 사실은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잘 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예상치 못하게 생성형 AI라는 게 등장을 이제 작년 말부터 나오는데, 얘는 뭐냐면 학습 데이터가 그렇게 없어도 돼요. 트랜스포머라는 것이 중간에 딥러닝과 생성형 AI 요 사이 어딘가에 껴가지고 얘는 학습 데이터, 우리가 흔히 라벨링 한다라고 하죠. 라벨링 하는 거. 뭐 그런 게 굳이 없어도 뭐 인간이 원하는 걸 만들어주는, 뭔가 이렇게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식의 것이 이제 생성형 AI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AI라는 것이 이런 그 맥락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성형 AI가 뭔가 자꾸 만들어주고 인간이 또 어떤 인간이냐 정말 내가 내일 모레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어디가 가장 좋으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이 지구를 파괴하고 싶어 라든지 이런 나쁜 말로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 어떤 인간이 물어봐도 답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아닌가 해서 아까 AI 시큐리티 서밋 같은 것도 지금 11월 1일하고 2일 사이 영국 초청으로 우리나라도 갔죠. 삼성하고 네이버도 갔고 이제 미국의 부통령도 모이고 MS 그다음에 이런 데서 주로 이제 이런 걸 다루는 기업들을 모여가지고 좀 우리가 AI를 이러면 되겠니라는 이제 그런 약간 우려. 그다음에 저도 이제 SC42 표준 그쪽에 활동을 하는데 거기 표준의 대다수의 표준이 시큐리티, 트러스트워스니스 전부 다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윤리 쪽. 그래서 이 생성형 AI랑 관련돼서 많은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높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조금 이제 계속 진화해 가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부분이요. 여기 AI 생성형 AI 세 개 LLM하고 GAN, VAE 이것을 이제 생성형 AI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빠르게 개념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LLM이요. LLM을 먼저 얘기하면 LLM은 라지 랭귀지 모델인데 지금 이 LLM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떤 거냐면 언어 이해. 언어를 먼저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아야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 이해, 랭귀지 언더스탠딩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언어 생성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해했으면 내가 답을 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 단어를 생각을 해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 생성.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면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거. 이해와 동시에 생성하는 이런 모델. 그래서 랭귀지 LLM은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기술의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이해 쪽으로 구글의 버트, 그 다음에 오픈 AI의 GPT, 그 다음에 엘모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약간의 이제 기술적인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T라는 게 트랜스포머예요. 트랜스포머. 그래서 트랜스포머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 단어와 단어 사이의 연관성을 따져서 그 연관성이 높은 거 위주로 계속 답을 내주는 거죠. 높은 거. 이 단어 나오면 다음에 이 단어가 나올 확률이 높으면 그쪽에 가중치를 많이 둬서 그 단어가 나오고 또 그 단어 나오면 또 다른 단어 이런 식으로 계속 연쇄적으로 그 트랜스포머라는 그 기술이 계속 유사한 가장 가중치가 높은 거를 계속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버트든 그다음에 챗 GPT든 그 T가 그 트랜스포머의 그런 것입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그 생성형 AI의 트렌드인데 지금 구글에 있는 여기 이제 버트가 이제 대표적인 언어 이해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런 것들이 있지만 약간씩 좀 차이가 있으나 거의 제가 볼 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성능의 차이가 있고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언어 생성 모델 쪽으로 보면 이게 GPT 요즘에 3.5, 4.0, 4.5 이런 식으로 GPT 시리즈, 그다음에 페이스북의 바트죠. 버트가 아니라 바트 이제 이런 것들인데 여기 이런 모델은 뭐냐면은 이게 피드 포워드 그러니까 앞에 갔다 다시 뒤로 백하고 이런 모델을 이 구글은 쓰고 있거든요. 버트는 쓰고 있는데 그 바트 같은 경우는 그런 모델을 쓰고 있지 않는 그러니까 약간의 그 랭귀지 모델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비슷한 트렌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 생성 모델은 내가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지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은 비슷한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T5라는 게 이제 구글에서 나온 건데 이게 생성과 이해와 생성을 동시에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것 좀 번역해줘 라고 하면 번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긴 논문을 주고 이것 좀 요약해줘. 그러면 요약을 해줘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거 쭉 보고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나한테 말해줘. 너가 읽고 말해줘. 이랬을 때 우리한테 답을 해주는 것 자체가 결국은 T5 모델이 그런 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 가장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얘가 판단을 해서 언어면 언어, 영어로 주고 이거를 프랑스 말로 바꿔줘. 그러면 또 그렇게도 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번역이든 요약이든 이런 쪽에 관련된 것이 이제 T5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도 하고 생성도 같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주로 LLM에 등장하는 모델이라서 그럼 여기서 어떤 표준 이슈를 찾을 것이냐 굉장히 참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NLP 쪽에 되면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쪽에서 이 트렌드를 보면 2003년이면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이미 이 자연어 이 부분은 거의 연구를 한참 오래전부터 했었고요. 쭉 이렇게 진행해 오다가 저 맨 오른쪽에 2018년도에 있는 게 프리트레인드 모델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GPT가 나오면서 생성형 AI가 이제 저 때부터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 중간 사이에 있는 것들이 이제 다른 모델들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 보게 되면 2015년 정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고 인공지능의 제 1라운드가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성형 AI에서 또 중요한 게 그 겐이라는 기술입니다. 겐. 그래서 이 겐 기술은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게 여기 보면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이 두 가지의 컨비네이션에 의해서 영상들을 가장 좋은 걸 찾아냅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는 예를 들면 가짜 이미지를 계속 만드는 거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걸 판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판별이 애매하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죠. 그래서 이미지 생성하는 거, 이미지 부족할 때 또는 뭐 데이터 부족할 때 생성할 때 주로 쓰는 게 이제 겐 모델이 저렇게 쓰이고요. 그래서 뭐 의료 영상 생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증강하거나 아니면 이미지 해상도 업그레이드 아니면 이미지 변환 뭐 이런 거 등등에 주로 쓰는 게 겐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논문이 20년 전후로 해서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VAE 기술이라는 거는 이제 요 기술은 이제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생성, 데이터 생성, 그 다음에 수정, 의료 영상 생성 이런 등등에 쓰일 수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왼쪽에 있는 그 28x1 요 데이터를 이제 기본적으로 인풋 데이터라고 했을 때 그 중간에 샘플 데이터도 여기는 확률 값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겐이나 이거는 확률 모델 기반이에요. 그래서 확률로 계산을 해서 오른쪽에 이제 저게 나올 확률을 예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풋을 주고 그다음에 중간에 샘플 모델을 통해서 마지막에 저 오른쪽에 나올 거를 예측을 해서 데이터를 생성을 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겐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만들어내는 건데 이제 확률 기반으로 만든다는 거고 약간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인간의 뇌하고 그 초고대 AI를 좀 비교를 해보면, 그 초고대 AI가 등장한 게 저는 인간의 뇌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데 결국 AI라는 게 인간을 모델링 하는데 인간의 뇌를 단순화시켜서 그냥 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엣지, 노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단순했는데 정말 인간의 뇌를 연구해 보니까 이 복잡성이 있더라. 초거대더라라고 해서 초거대 AI가 등장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뇌를 구성하고 있는 뉴런이 이게 약 한 1000억 개 정도 되고요. 그 뉴런과 뉴런 사이 연결하는 시냅스가 또 100조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 인간이 판단하는 것과 비슷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초거대인데 지금 GPT-3 같은 경우에는 단어가 파라메터를 1750개 파라메터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 노드와 노드 사이에 이 선들 있죠, 그거를 파라메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시냅스. 그래서 그 파라메터가 한 1750개다. 그래서 우리는 파라메터가 많다는 얘기는 결국 뉴런이 많다는 얘기죠. 뉴런은 기억 소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파라메터가 많다는 거는 우리 시스템이 그만큼 프로세싱 엘리먼트가 많기 때문에 우수하다. 두뇌가 우수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픈 AI가 계속 그걸로 쭉 밀고 나갔었는데 조금 이제 변화가 있었어요. 일단은 저 오른쪽에 있는 건 아까 우리 이강희 단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간단히 넘어가고 결국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뭐냐 백투 베이직을 해보면은 인공지능의 원래 목표는 큰 욕심이 없어요. 인간하고 공존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하고 대화도 하고 싶고 인간하고 감정 교류도 하고 싶고 인간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어요. 친구처럼. 그런데 지금 잘못 써가지고 쓰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 탓을 인공지능한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여기 스튜어트 러셀이 굉장히 그 인공지능 쪽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원서도 썼는데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이 돼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보게 되면 지능이 높으면 우리가 그 윤리도 많이 요구하죠. 지능이 높으면
윤리 수준도 높게 요구하는데 지금 현재 인공지능은 이제 좀 인간의 뇌를 좀 연구해서 이제 좀 뭐 좀 해보고 뭐 좀 답을 내려고 하는데 너무 앞서서 뭐 이게 해를 끼치느니 뭐 윤리가 어떻느니 하면서 너무 앞서서 가지 않나. 저는 좀 약간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뭐 서밋 저런 거 미리 하는 거는 좋지만 하는 건 좋죠. 미리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안 나가게 하는 건 좋지만 인공지능의 원래 의미는 인간과 이렇게 정말 프렌들리하게 지내고 인간한테 좋은 거를 하려고 하는 착한 AI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착한 AI 바람이 또 불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한 것도 저는 그런 일환이라고 보고 그래서 back to AI라고 저는 용어를 좀 정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게 마침 저희 SC42에서 일본이 발표한 건데 인간과 휴먼과 머신이 티밍 어떻게 다 협력을 해서 이게 파트너십을 갈 거냐를 표준으로 제안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표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 너무 뻔한 얘기 같은데 여기 보면 맨 위에 레벨 5는 사람 혼자 하는 겁니다. 기계 도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점점 기계의 도움을 받죠. 맨 마지막에 레벨 1은 기계가 거의 하고 인간이 같이 협력하는 모델.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1번으로 가고자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저쪽에 메디컬 AI랑 닥터, 의사가 자기가 수술하는데 메디컬 AI 또는 뭐 로봇 AI 로봇 도움을 받죠. 그럼 어느 정도 레벨에서 받을 것이냐, 100% 로봇이 다 수술할 거냐, 아니면 인간과 서로 협력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레벨이 1부터 5까지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휴먼과 머신의 그 티밍, 이 부분이 저는 AI의 본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슬라이드를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요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표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고대량 생성형에서 어떤 표준이 등장할 것이냐 이제 고민이 많이 되고 계속 돌아서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헷갈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표준을 해야 이 시대에 맞을 것이냐 고민을 했는데 첫 번째로 하는 게 이제 한국이 좀 주도하는 게 가이던스 온 AI 라이트웨이트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이렇게 너무 거대해지는 건데 이 거대해지는 건 당연히 인간의 뇌이기 때문에 그거는 좋지만 그러면은 컴퓨터도 그거를 쫓아서 계속 엘리멘트 늘리고 하는 이것이 그 표준을 쫓아가고 그건 그대로 가게 하고 뭐 윤리만 얘기하는 게 이게 표준의 이슈인가라는 게 저는 좀 약간 회의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윤리 이슈는 당연히 다뤄야 되지만 이 컴퓨테이셔널 이슈도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제가 이 논문을 며칠 전에 찾았습니다. 이거를 보게 되면 코드 퓨전이라는 논문인데요. 여기 이게 되나요? 이게 보게 되면 여기 그러니까 GPT-3 저기 보이죠? 테이블 1에. 그게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이만큼 머리 좋아. 라고 자랑을 했는데, 이 밑에 보면은, 코드 퓨전, 이제 제일 마지막에, 여기 보면 750억 개예요. 750억 개. 반도 안 됩니다. 반도 안 되는데 탑1, 탑3, 탑5 그 애큐리시 보면 훨씬 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파라미터가 많은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좋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뉴런이 많고 뉴런이 많을수록 프로세싱 엘리먼트가 많고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머리가 좋고 좋은 판단을 한다. 비례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컴퓨터에서 엘리먼트가 그런 식으로 우리도 계속 무한정 늘리는 것이 이게 답인가에 대한 저는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MS에서 발표한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저희 한국에서 제안하고 있는 경량화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늘리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줄일 거냐, 어디를 어떻게 줄여서 탑1, 탑3, 탑5의 그 애큐리시를 보일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무조건 줄여서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늘린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적정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걸 표준으로 이제 한국이 주도하고 있어서 전문가분들의 참여를 좀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 표준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모았어요. 많이 모았는데 어쨌든 모델을 만들어서 빨리 답을 내야 되잖아요. 이 프로세싱 도는 것도 다 돈인데 그래서 빨리 답을 내기 위해서 추론을 그러면 어떻게 빨리 할 거냐. 이게 러닝과 추론. 그래서 저 오른쪽에 보면 앞으로 시스템이 복잡해집니다. 이 모델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수백 개를 쓰고요. 심지어는 다른 프레임워크도 쓰고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우리 LLM만 봐도 그렇고요. 그랬을 때 과연
과연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그 적당하게 우리가 원하는 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그 프레임워크는 무엇인가라는 것도 지금 한국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AI의 그 핵심적인 부분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그 여러분들의 참여를 좀 더 요청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42에서 그 트러스트 월스니스 쪽으로 개발하고 있는 현황인데 이 부분은 윤리 또 뭐 세이프티 이런 거 다 연결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조인트 워킹 그룹으로 지금 뭐 많이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쪽에 대한 표준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그런 표준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느냐 이런 이머징 기술 초거대든 생성형이든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대한 표준은 언제 만드는 게 좋으냐 기다렸다 나중에 할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가트너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그 뭐 자료를 좀 보고 저도 고민했는데 이게 표준 개발을 할 때 일단 초반에 같이 선점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개발하는 경우도 몇 년 걸리기 때문에 개발하면서 그 이머징 기술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여러 버전이 많은 것들이 이 초기에 개발한 것들을 팔로우하면서 좋은 퍼포먼스를 내게 하는 것이 좋은 거라 초반에 표준 개발하자. 이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이머징 경우. 두 번째는 전문가나 기업체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활용도 이게 국제표준, 그 다음에 국내 부합화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 기업이나 기관들의 생태계 구축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해서 뭐 좀 이렇게 한번 이머징 기술인 경우에는 어떻게 표준하는 것이 좋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영인 교수님 감사합니다.